아트선재센터의 김장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미술을 아카이브하기 전시와 출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전시와 출판과 관련돼서라기보다 이제 아카이브와 관련돼서 그냥 저의 생각들과 더불어서 전시를 어떻게 아카이브해야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것이 뭐 앞서 이제 윤보무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상당히 유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아카이브, 유행의 아카이브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카이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유행인 게 살짝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아카이브와 미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들에 대한 저의 간략한 의견들과 더불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술을 아카이브한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작가가 아카이브를 다루는 것하고 이제 큐레이터가 아카이브를 다루는 것하고 뭐 평론가 연구자가 아카이브를 다루는 상황과 미술관이 아카이브를 다루는 상황은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구자, 작가들은 아카이브를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미술관이라는 장소 자체가 일종의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현재 아카이브의 유행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하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함부르크 왕가의 그 임페리얼 픽처 갤러리의 설립 계획,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최초의 공공미술관의 설립 계획의 선언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미술사의 저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일종의 아카이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의 미술관 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와 관련된 미술관의 세미나나 심포지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관에서 갑자기 아카이브를 막 얘기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아카이브를 다루는 것, 연구자들이 아카이브를 다루는 그거는 뭐 이렇게 아카이브를 들춰내면서 연구의 주제라든가 작업의 주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긴 한데, 미술관의 고유 기능이 아카이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유행들이 좀 기이하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유한 기능이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아카이브의 개념들을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나 활동들이다라고 한다면 좀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술관의 미술사의 저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미술관의 어떤 고유한 어떤 기능이고, 이것은 일종의 그게 비아냥거리는 말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든 일종의 박물관화의 과정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미술의 다양한 리소스들, 자료들, 작품들이 박물관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미술관이라는 것, 박물관이라는 것들이 구축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유행이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유행은 지금 2020년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 유행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도 작가들 사이에서 인류학적 방법론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아카이브라는 것이 작업의 방법론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글로벌 미술사에서 봤을 때 이제 60, 70년대에서부터 아카이브적인 방법론들이 개념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뭐 사진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업의 방법론으로서 활용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작가들은 아카이브를 방법론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작가들은 고유한 자신들만의 아카이브라는 것들을 늘 구축해 왔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워홀은 아카이브형 작업을 안 했지만 워홀의 아카이브는 어마어마하고 그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근원으로서 작동되죠. 한국에서도 최정화의 그 슬라이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잘 공개를 안 하지만은 상당히 일종의 이제 작가의 아카이브로서 작동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미술관에서의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많은 미술관들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작가들의 아카이브적 방법론에 대해서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종합하는 어떤 전시나 프로젝트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계와 미술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미술 연구의 동향이나 경향들 속에서 역사라는 것이 다시금 귀환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과거의 역사들,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학계들이 20세기의 역사를 재구축하고 재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근대적 미술사에서 다른 미술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소환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아카이브라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자하는, 아카이브라는 것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미술관의 고유한 기능인 이런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들이 불충분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러한 기회에 아카이브라는 것을 붐업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미술계에서 이제 아카이브에 대한 반응들을 좀 더 이제 고찰해 본다 그러면, 물론 미술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가들의 어떤 방법론이나 아니면 방법론을 작업화시키는 것들에서 아카이브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구축되어 왔긴 했지만, 이제 우선 학계나 뭐 이런 데서는 이미 그 후기구조주의자들, 뭐 베냐민에서부터 시작해서 후기구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카이브의 어떤 의미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재인식하게 됐죠. 뭐 푸코의 방법론도 이제 문서고를 뒤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7, 80년대, 7,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뭐 인류학적인 방법론들을 적극적으로 작업 창작의 방법론들을 사용하면서 이 아카이브적인 방법론들을 활용하기 했지만, 좀 더 근시기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은 앞서 보듯이 이제 그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책이 데리다에 의해서 95년도에 쓰여지면서 이제 아카이브라는 것이 좀 고답적이고 어떤 차원에서는 먼지 나는 어떤 예전 것이 아니라 생산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발생의 가능성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96년도에 곧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할포스터의 이제 아키벌 임펄스라는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간 80년대서부터의 아카이브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규정을 내리는 그런 그게 2004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2006년도에 화이트채플 갤러리에서 이제 아카이브라는 엔솔로지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식적으로 아카이브의 철학적 맥락뿐만 아니라 방법론으로서의 아카이브에 대한 작가들, 평론가들의 생각들이 엔솔로지로 묶여져 나가고, 이것들이 이 방법론이 주류 미술사에서 공식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오쿠이 에네저에 의해서 아카이브 피버라는 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이거는 이제 그 사진과 도큐멘터리 그리고 기념비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카이브라는 방법론이, 그러니까 아카이브 방법론 일반이라기보다 사진과 기록 그리고 기념 이런 측면의 내용들로서, 그리고 이 아카이브라는 것들이 어떻게 작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재인식되고 재맥락화되고 창의적인 태도로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으로서의 아카이브, 작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큐레토리얼 방법론으로서의 아카이브라는 것들이 주류 미술사에 아주 안착되고 공식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카이브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카이브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역사와 더불어서 이야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와 아카이브 이 두 개를 이제 대비했을 때 이제 미술관은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는지에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유행을 보면은 역사를 이야기하기보다 아카이브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역사는 어떤 차원에서 비물질적이고 개념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카이브는 뭔가 물질화되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서류 더미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라는 거에 좀 더 이렇게 흥미있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는 뭔가 고류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아카이브 그 자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세간의 얘기를 하면 신내 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먼지 속에서 문서들이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앞서 얘기했던 뭐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카이브 충동이라든가 열병 이런 것들의 맥락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뭔가 아카이브가 모순적이게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어떤 생생하고 동시대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술관 고유의 기능이 아카이브적 저장소적인 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역사와 아카이브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카이브에 대한 것 이제 아카이브의 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시작과 명령, 기원이라는 아르케에서 출발된 이 아카이브는 한편으로 우리는 아카이브가 어떤 예전의 시간들을 계속 끊임없이 축적하고 그것들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카이브는 배제와 선택의 문제라는 건 거죠. 배제되고 선택되고 그게 기록되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카이브의 어원의 명령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런 배제와 선택에 의해서 축적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낼 건지 그런 차원에서 이 아카이브가 욕망과 충돌의 어떤 결합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카이브는 그런 측면에서 완성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시를 어떻게 아카이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미술관은 전시를 아카이브하지 않습니다. 미술관은 보통 작품을 아카이브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전시를 아카이브 한다라기보다 전시의 문서들만 있을 뿐이죠. 행정 문서들, 전시 도면들, 뭐 보도 자료들,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전시를 아카이브 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차원에서 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히스토리인 거죠. 흔적들,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전시를 아카이브 한다라고 할 때는 남는 건 이제 출판물.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많은 큐레이터들도 얘기를 하지만 남는 건 도록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도록이라는 말보다 출판물이라는 말을 선호하는데 이제 도록이라고 말할 때는 되게 클래식한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전시의 증거물로서 기획글, 참여 작품, 참여 작가 양력, 작품 리스트 이런 그 전형적인 도록의 프레임, 그러니까 출판물의 어떤 특정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도록이라는 것이 도록이라는 말보다 더 출판물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데 전시 관련 출판물들. 그래서 이제 그 도록이 곧 전시 아카이브가 될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 이 둘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된 열린 사고들을 함으로써 전시를 아카이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들을 발명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전시고 하나는 최근에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에서 했던 서든리 터닝 비저블이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 Close to You라는 전시인데 2006년도에 했던 전시인데 주제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이기도 해서 이 주제는 사랑의 이야기고 제가 6명의 작가들에게 사랑에 대한 작업을 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시가 모여지는 전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록은 기존의 도록과 같이 만들고 싶지 않았고 6명의 초대된 작가들의 6개의 시를 담는 책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와 다른 유형의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PDF로 이미지화되면 속지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물질로서의 도록은 지금 이런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출판물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 출판물의 개념을 제안했다라기보다 이제 디자이너가 저의 컨셉들을 듣고 디자인적으로 제안했던 출판물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초대된 6명의 작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있고 총 7편의 일종의 시가 있는 건 거죠. 이 시는 텍스트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미지로도 구축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가 제안했던 거는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를 내지에 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래싱지 같은 것들 내부에
인쇄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뜯어야만 볼 수 있는, 뜯겨진 페이지들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는데, 이제 디자이너의 개념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뜯김,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에서 만들어진 도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전시를 담지 않으면서 전시와 연관된 새로운 출판물로서 이제 제안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로 말씀드릴 그 전시는 서든리 터닝 비저블이라는 이제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에서 2019년에 있었던 전시인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미술과 건축이라는 제목에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큐레이터들은 이제 생유진, 무스타파 이런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되게 중요하게 부상되는 큐레이터들에서 만들어진 전시인데, 이 전시는 70년대와 80년대 이제 동남아시아의 현대 미술을 다루는 전시인데, 세 개의 기관이 이 전시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CP, 그러니까 이제 그 Cultural Center for Philippines,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알파 갤러리. 그러니까 CCP는 이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알파 갤러리는 싱가포르의 대항공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에 의해서 인디펜던트 스페이스로 만들어진 곳이고, 브리라시 인스티튜트는 타일랜드에서 만들어진 곳인데, 이것은 공적 미술관이긴 한데 이제 사립, 그러니까 개인 주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왕립에서 서포트를 받고 이제 만들어진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이 세 개의 기관의 전시를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관의 전시 아카이브를 전시화시킨 거죠.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앞서 봤던 지금 그 3D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건물 모형들로 출발을 하고 기관의 소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 아카이브가 있지만 그 연도별로 중요 전시들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 하나씩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자체는 어떤 차원에서 매우 드라이하고, 이게 아카이브형 전시인지 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이렇게 의미건조한 전시이긴 한데, 이 전시의 출판물은 이 세 개의 기관의 아카이브만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도록을 내부를 보면은 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의 전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세 개의 기관의 전시와 주요 사건들과 도큐멘트와 그에 대한 연구들로 구축된, 이게 전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어떤 연구서적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아주 상이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시를 아카이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출판물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든리 터닝 비저블은 그 필리핀의 그 시인이자 작가인 그 알바노 그분이 표현한 말인데, 이제 그 마닐라의 그 도시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풍경의 변화들을 이제 야생에서 근대로 변화될 때 갑자기 서든리 터닝 비저블 한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와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움미술관 교육실장 구정현입니다. 먼저 아카이브 학술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마 오랫동안 예술출판 활동을 해왔고, 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5년간 일하면서 연구 기반의 출판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책과 아카이브의 관계를 뭔가 개념적 혹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활동들을 좀 중심에 두고 매우 희미하게나마 책과 아카이브의 관계성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담긴 아카이브라는 큰 제목 아래에서 제 발표 제목을 아카이브로서의 책이라고 정했는데요. 물론 그 아카이브와 책에 대한 각자의 다른 입장과 해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국가 단위의 어떤 공식적인 기록물이 아닌 좀 더 제도 바깥, 민간 영역에 속해서 제작된 출판물, 좁혀서는 좀 예술가 그 자장제례 안에 범주화될 수 있는 유형의 책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공식적이고 사적이며 대안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책, 이런 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미시적인 아카이브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 그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되는 책들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보면 그 국현의 이제 미술연구센터와 같은 어떤 거대한 제도적 아카이브를 서포팅하는 장치로서 유사 아카이브 역할을 한 책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은 이제 특정 시대의 생각이 담긴 사물이자 물질적인 저장소로 낙건의 이제 독립된 개체이지만 이렇게 다른 책들과의 연결, 포개짐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기록물로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제 사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 문화입니다. 이 행사는 2019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제가 일하면서 이제 기획했던 행사인데요. 이 포럼을 이제 기획했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소수 분과에 대한 수집이 어렵다는 어떤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이제 상대적으로 디자인이나 건축이 많이 부족했고 이런 또 분과의 수집이 어려운 것은 그 분과의 역사와 그 분과를 대표하는 작가에 대한 평가 근거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한국 디자인과 건축의 역사가 미술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족하고 정본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분과를 대표하는 작가들에 대한 어떤 평가, 역사적인 근거가 해석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디자인과 건축의 역사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카이브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행사의 이제 그 스케치 장면인데요. 이런 구성 두 가지 세션으로 이제 행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물을 좀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출판 마이크로 아카이빙 담론이라는 주제로 그 이용우 선생님과 이제 김장원, 정강현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각각 1990년대 문화연구 출판과 90년대 전시도록, 2000년대 예술가가 만든 출판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제 말했듯이 출판물이 당대의 시각 문화를 가장 잘 담아내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출판물을 하는 어떤 이런 출판물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아카이브 장치가 이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연구 포럼을 통해서 세 분의 이제 연구자 분들에게 일종의 출판물의 연구를 부탁드리는 어떤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사실 나중에는 훗날 이제 출판 아카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먼저 수집을 하고 나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국공립기관에서는 이제 근거가 될 만한 연구 없이 수집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카이브 탐색과 수집에서 연구, 리서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를 맡았던 이용 선생님 연구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출판물은 현실문화연구의 총서였습니다. 1992년 동명의 전시를 기록한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는 현실 문화가 연구가 처음으로 이제 펴낸 문화연구 시리즈 책 가운데 하나였고 압구정동이라는 이제 그 동네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시각예술가들과 여러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연구를 담았습니다. 현실문화연구 같은 경우에는 미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미술적인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드 스터디, 즉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셨고요. 특히 이제 출판이 당대 연구와 담론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유일한 어떤 그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을 필두로 현장 연구에 기반한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이제 기성세대 대립항으로 등장한 신세대를 새로운 문화세대 주체로서 다룬 책인 뭐 신세대 내 멋대로 해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대중 소비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의미와 가치를 텍스트로 이제 비평하고 재정립하는 시도를 하는 책들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현실문화연구의 이런 문화연구 시리즈는 당대 문화 현상과 형식을 학제 간의 연구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석하고 또 이해했던 연구 결과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미술 안에서 현장을 기록하는 출판물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이자 아카이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에서 이제 전시도록 역시도 중요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김장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도록과 이제 출판물 용어에서부터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도록 관련해서는 이제 정가경 연구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시도록이 이제 전시에 대한 기록물이자 전시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아예 이제 전시와 이제 별개의 실천이 되기도 하는데
정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전시라는 매체는 상대적으로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시 도록 덕분에 전시의 시간을 일정 부분이나마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시 도록이 좀 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매체가 될 때 이제 하나의 개념이 생길 수 있다,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예로 이제 90년대 전시 도록이 어찌 보면은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도록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전시에 대한 기록물의 어떤 가치를 넘어서 도록이 이제 또 미술과 디자인의 어떤 상호 교차점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 그 의미에서는 이 도록 자체가 어떤 전시의 파생물이나 전시의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의 또 언어를 기록하는 중요한 아카이브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포럼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세션에서 발표한 이제 김상윤 선생님께서 그 발표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자인 아카이브는 왜 그토록 복잡한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디자인 아카이빙이 이제 집단 기억보다는 문화 기억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 기억이 기념비 설립, 문화재 지정 같은 근대 국민 국가의 현상이라면 문화 기억은 공식 역사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아카이빙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문화 기억으로서의 지식을 생산하는 출판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물은 아니지만 출판물은 분명 당대 문화를 유동적으로 해독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활동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유즈드 퓨처라고 해서 뭐 오래된 미래, 인용과 해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제 뭐 연구이자 전시이자 일종의 약간 출판물 프로젝트였는데요. 프로젝트 자체는 2021년 그 부산 센턴시티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부산 아트북 페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출간된 책들에 대한 일종의 연구로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시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책처럼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벽면에는 이 책들에 대한 다양한 인용과 해제가 달려 있고, 앞에는 그거와 관련한 이제 책들이 키워드로 이제 그 그룹핑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책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했을 때 먼저 제일 떠올렸던 거는 그 페어가 열리는 지역의 어떤 지역성을 반영한 출판물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처음에 이제 보수동 책방 골목을 이제 방문을 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이나 바다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이나 물품이 유입될 수 있는 곳이기에 서울과는 다른 종류의 책들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점을 이제 돌면서 다양한 책들을 이제 탐색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서울에서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책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이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편 저자로 참여했던 20세기 미술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책은 보면 애너슨이라는 그 미술 사가가 쓴 현대 미술의 역사 1, 2 한국어 편에 대한 이제 보완 작업으로 꾸며진 도록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번역판이 있었고, 그 번역판에 대한 거를 보완하는 도록집으로서 이영철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책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서문에 이제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원서에서 제외되거나 미진하게 다뤄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이제 서문과 함께 453전의 이제 원색 도판과 작품 목록, 20세기 서양 미술사 연표로 구성된 어떤 독립된 화집을 이제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이 책방에서 발견한 책은 이영철 선생님 만든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의 서문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원래 애너슨의 번역본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의 세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내용보다는 이렇게 출판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비평적인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영철 선생님의 책이 애너슨의 책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리고 서양 미술사를 탈식민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찌 보면 하나의 단서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출판을 읽어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그 작업이 아까 말한 이제 유즈드 퓨처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서로 다른 책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고, 그렇게 150여 권의 책을 하나의 컬렉션 덩어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담아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엮어내는 다양한 어떤 무의식적인 서사 안에서
1980년대 소집단 출판 운동, 일상과 출판, 뭐 에디토리얼과 큐레토리얼, 뭐 다양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이에 대한 해제와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그 사실 다양한 이제 키워드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이제 소규모랑 독립 출판이 붐을 일었다라면 1980년대 같은 경우는 무크지의 전성 시대였고 다양한 이제 그런 당대 현실과 억압에 저항하는 게릴라성 출판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무크 운동은 주류 언론 매체에 대한 반격이자 반작용으로 생겨나 검열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매체로서 이제 기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현실과 발언이 5년간의 얼대 활동을 거쳐서 만들었던 책 역시도 그런 역할을 중에 하나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성한경 선생님과 최민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시각과 언어 1252 무크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제 시각 문화의 현실과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했고 그거에 이제 반영을 한 어떤 책들을 이제 만들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이제 지금을 2000년대 다양한 출판물 활동과 이제 80년대 활동을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이걸 엮어내는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보이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미니즘을 구하는 책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든 잡지 주부 그 마킨과 트임이라는 이제 잡지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정확하게 20년 뒤 2017년에 출간된 개간지 그래픽의 WSO 이슈입니다. 이 페미니즘을 구하는 책은 2018년 그 WSO 전시 한 섹션에 꾸려진 서가 섹션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전시 자체는 이제 세마창고에서 열렸고 여성과 그래픽 디자인에 관한 전시였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지난 30년간 중요한 성취를 거둔 여성 디자이너 작업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아카이밍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도 이런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런 논의들이 어찌 보면 출판의 형태로도 많이 확산되고 공유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페미니즘의 가장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출발점이 됐던 이제 80년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출판사는 바로 또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화는 이제 1980년에 이제 4년에 결성이 돼서 페미니즘과 젠더 문제에 관한 관심을 둔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어떤 여성 운동의 터전으로서 출판을 하나의 중요한 매체로 삼아서 출판사를 만들어 운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아카이브가 이런 파편화된 문서라면 그 문서가 가진 가치 의미는 다른 아카이브와 연결될 때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연구 방식이나 전시는 매우 이제 자의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긴 했지만요. 책들의 저점을 탐색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한 현재적 시간을 조금 이제 과거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의 제목이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저희가 이제 붙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발표하는 곳이 이제 미술관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고려했을 때 이제 미술관에서 무엇을 이제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책으로서 만약에 아카이브를 한다면 무엇을 할까 하면 아티스트 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전시 도록을 해야 할까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국 그런 이제 무엇을 수집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미술관이 현재 수집한 컬렉션과 앞으로 수집하려는 컬렉션의 방향 그리고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책들을 갑자기 이제 미술관에서 수집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고 그 작가를 연구할 때 그 작가가 만들거나 참여한 출판물이 있다면 작가에 대한 기록물로서 이제 컬렉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출판물이 일반 도서처럼 분류되어 도서관에 나란히 나열되기보다는 도서관 내에 특별 기록물 보관소가 있어서 그 안에 꽂혀 있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에서 최정화 선생님의 작가님이 만든 책들을 이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시각개발연구소에서 만든 책들이었고 이게 작품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작가의 이제 활동으로서 사실 그 선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과 활동 이 두 개의 어떤 경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에 아카이브 될 때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놓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미술관이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각 책들은 특정 작가와 작품, 미술 경향 등과 링크되어 있을 때
어찌 보면 이제 미술관의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미술관의 경우 이제 뭐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가이자 평론가이셨던 이구열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미술 자료를 토대로 1988년 한국미술기록보존소가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작가 구술사나 연구 논문집들이 제작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출판물들이 이제 연구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개별 열람이 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물, 아카이브가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를 좀 더 잘 알고 좀 더 이제 배우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제 책이라는 거, 출판이라는 거 역시 그런 배움을 위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책과 출판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래주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행사에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술관 안에서 도록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서는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록은 전시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작가분들께서 주로 만들고 계시고 있는데 미술관에서도 그동안 전시를 준비하시는 학예사분들께서 도록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있지만 사전 도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시 준비랑 도록을 함께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에서 지금 그 도록을 만드는 일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저의 소개 그리고 아마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는 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람객으로서 독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케터로서의 역할 편집자로서의 역할 그 어떤 그 세 가지 역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카이브로서의 도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 재단은 2013년도 서울관 설립과 함께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설립이 되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과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미술 책방이 개장을 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미술관 후원 업무,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그리고 국유시설 관리 위탁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개발 안에서의 전시 도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위탁하는 거 안에서의 미술 책방의 일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광장 전시가 있으면서 도록의 그 광장전 도록을 통합도록을 저희 재단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통합도록이 있고 그다음에 덕수궁에서는 1900에서 2019년도까지의 전시와 관련되어진 도록을 별개의 도록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서울관 안에서는 최인훈 소설가를 매개로 해가지고서는 현대 소설가들이 소설을 쓴 광장전 소설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난 거는 성주관에서는 별도로 이 광장전과는 따로 현대 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라는 전시를 기획을 하고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대 작가들을 소개하는 도록을 따로 별도로 만들고 전시를 열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도록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연간 한 5건에서 7건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책방이 오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책방을 오픈하는 준비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한테 책방을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도록을 소개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이제 일반 서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점들하고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서점을 누가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도록을 구입을 할 건지 그런 독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역할은 관람객이 될 수도 있고 독자가 될 수도 있고 마케터가 되기도 하고 편집자가 되기도 하면서 책을 홍보하면서 독자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책방을 알리는 데 있어서의 좀 주력을 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고 어떤 컬렉션의 시작 책을 소장하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서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작품 소장과 함께 컬렉션을 가기 위한 길에는 도록을 소장하는 것부터 컬렉션을 시작해 보라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내세워서 재단의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였고 다양한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가들, 전시 기획학계사 그리고 도록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책방의 홍보대사로 장기하님을 섭외를 하여서 책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간과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지원을 하면서 지원 사업도 병행을 하면서 미술주간 사업에서 컬렉션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달고나라는 열풍이 일기 전에 달콤하고 쌉싸름한 나만의 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또 책과 그다음에 그런 소장을 하는 소장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도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교보문고에 매대를 임대를 하여서 저희 미술관 도록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키아프가 열리는 그런 현장에 나가가지고서는 미술 책방의 그 부스를 만들어가지고서는 미술관 전시 도록들을 소개하면서 책을 알리는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에서 꾸준하게 도록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책만을 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록 자체가 발행이 된 이후에는 전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기 때문에 어떤 그 주제라든지 컨셉을 묶어가지고서는 또 같이 연결해서 책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책방 안에서는 다양한 그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서는 프로그램들로 연결해가지고서는 관객들하고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방이 오픈했을 때 열렸던 안규철 작가님을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토슈타이어의 책을 번역을 했던 작가로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안규철 선생님이 현대차 시리즈로 참여했던 작가이기도 하지만서도 또 앞으로 있을 히토슈타이어 전시에 대한 것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서는 작가의 만남을 열기도 했었고 이문순 작가님을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이미 지난 전시였었지만 또 당시에 선생님께서 영화를 같은 동명의 영화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셨어가지고서는 어떤 GV 겸 어떤 책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들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추영 학예사라든지 정다영 학예사라든지 전시 학예사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전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전시가 만들어지는지 또는 청주 수장관 같은 어떤 좀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시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어가지고서는 많은 분들한테 책방 안에서 미술관을 알리는 일들을 같이 열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작가를 초청을 해서 워크숍 등을 벌이면서 관객과의 그 미술관과의 관계를 좁혀나가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록을 누가 읽고 누가 사는가라는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작가의 지인들 또는 컬렉터들 또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미술 관계자분들께서 도록을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사실 순수한 미술 애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보고 어떤 그런 감동을 도록으로 소장을 하고 싶은 마음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시 해설서, 설명서와 같은 정보 습득을 위해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컬렉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의 컬렉터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추천을 해서 작품을 산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더 작가나 전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도록 작품 소장뿐 아니라 도록에 대한 소장 욕구도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술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관심과 또 작가에 대한 연구, 또 전시에 있어서의 어떤 기획 전시에 있어서의 어떤 주제에 대한 심화된 내용들을 또 알고자 해서 책을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독자들의 입장에서의 책을 구하려고 했을 때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책을 사고 싶은데 도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록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책들과 같이 도록이 노출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록 자체가 또 일반적으로 다른 서적들하고는 또 다른 구성들이 있잖아요. 디자인도 조금 특별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록은 전문서인가 아니면 일반 대중서인가 어떤 데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마케터의 입장에서 어떻게 책을 알려야 할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그럼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책이 잘 팔리는 거는 전시에 맞춰서 나왔을 때 가장 이 도록은 잘 사람들한테 수요가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홍보의 관점에서는, 왜 도록은 전시가 열리는 곳에서만 사야 될지, 그리고 전시장 외에 다른 곳에서 도록을 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도록을 갑자기 뭔가 공부를 하다가 사고 싶은데 그 도록의 정보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지? 서점에서 도록을 찾고 싶지만 그 도록은 안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예술 서적 저희가 서점 교보라든지 그런 데서 검색을 했을 때 항상 베스트셀러의 상위를 차지를 하는 거는 드로잉 그리기, 방구석 미술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서적들이 예술 서적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제 온라인 서점 쪽으로 유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라든지 알라딘 같은 곳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구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도록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서 갖고 있는 재단 온라인 숍에서도 함께 서점 도록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서는 미술 책방이라는 오프라인 공간만이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도록들이 나와 있는지 그 도록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 그러니까 도록을 구입을 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도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는 도록을 구매하신 분들의 평가를 보면은 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전시를 대체하는 감상의 도구로서 사람들이 감상을 남기기도 하시고요. 어떤 그 전시에 대한 어떤 그 전시에 너무나 이제 좋았다라는 거. 전시만큼은 그러니까 실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책에 대한 전시의 여운을 간직하고 싶어서 도록을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어떤 학습서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또 책을 구매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럼 사람들은 도록을 찾는데 사실 도록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부를 도대체 책을 만드는데 도록이 품절인 건지라는 아마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보통 도록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저희 미술관뿐만이 아니더라도 작가분들이 보통 책을 만들게 될 경우에 500부 정도가 기본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이상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록을 만들 때 재단에서 직접 만드는 도록들도 있지만 미술관에서 만드는 도록들을 조금 더 추가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도록들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서울관과 과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파들, 관람객들이 몰려서 전시를 관람을 하시고 또 도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록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추가로 많이 제작을 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든지 이전에 신여성 도착하다라던 책이라든지 윤영근 그런 전시 도록들 같은 경우에는 몇 쇄를 찍으면서 도록을 찾는 분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록이 아니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 출판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발표했던 구정현 선생님께서 기획한 도서였었는데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시는 미술신 안에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도록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단에서 이것을 제세를 하여서 관객들한테 좀 다가설 수 있는 책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제안을 드려가지고서는 이 책 또한 지금 스테디셀러처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록을 많이 찍고 싶지만서도 사실은 이제 제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그런 서적처럼
몇만 부를 찍을 수도 없고 이 미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량을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록은 결국에는 소량을 제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도록의 질은 또 다른 어떤 도서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책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도록의 편집자는 제일 편집자는 전시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력자로서 그 편집자를 좀 도와드리는 제2 편집자로서 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도록은 전시를 기록하는 책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전시의 또 다른 전시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책으로서의 기획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책을 만들 때 사전 도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컨텐츠 취합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계속 전시 기획자를 채근을 할 수밖에 없고 작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록을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진을 보고서는 그 작품의 색깔이 맞는지 이 크기가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정보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시에 나오는 작품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읽을 거리를 채울 수 있으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또한 기획자들에게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교정과 교율을 꼼꼼히 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받아놓은 정보들이 틀린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록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부터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공존에 대한 전시였기 때문에 도록 자체가 너무 과하거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되는 도록을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서는 최소의 공정을 거치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노출 재본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었고 박수근 도록 같은 경우에는 박수근의 다양한 작품들과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들 그리고 박수근 작가가 여러 서적들의 사파를 썼던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사파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커버의 뒷면에도 같이 인쇄를 해가지고서는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보존과학자 시의 하루 같은 경우에는 보존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의 전시였었는데 당시 담당 학예사분이 도록 자체도 기획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서는 전시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보존과학자라는 분야에 대해서의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소설을 받아가지고서 소설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록이 나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2020년도에 서울관에서 열렸었던 다원예술 전시였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전시였었고 이 책 또한 전시를 기록을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인류세라든지 여러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담는 책을 단행본의 하나의 책으로서 담기 위해서 다양한 그 소설과 에세이 그리고 또 작품 이미지들 그리고 또 어떤 동물권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 같은 것들을 같이 담아서 콘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미술로 세계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해외 소장품에 대한 책이었었는데 이때 그 미술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미술관에 대한 기록들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기록들을 같이 함께 수록을 해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관에서 있었던 청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록 안에 기술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같이 해서 증강현실을 좀 책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던가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는 전자책으로 제작을 해가지고서는 종이책은 없고 전자책으로만 볼 수 있게끔 근데 사운드 기반과 영상의 책이었기 때문에 전시였었기 때문에 직접 그 전자책 안에서 사운드와 영상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해서 전자책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미술관에서 받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서도 사실 그것을 어떻게 그럼 기록을 할 것인지 제목을 다룰 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프랑스인이지만서도
작품의 제목이 불어로 해야 될지 아니면 영문명을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기록인데 제목 자체가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됐어가지고서는 그러한 과정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서도 캡션으로 봤을 때 사진과 그 캡션에 있는 사이즈의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파악하는 과정들을 편집자로서 해야 합니다. 과거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록들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될 수도 있어서 분명히 책의 제목은 황금 거우로 나와 있었는데 안에서의 그 소 제목은 또 황금 거위로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이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제목을 달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예사랑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책을 만듭니다. 도록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작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과연 언제 나오게 되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주 정도 저희가 편집을 마치고 나서 인쇄에 넘기고 나오는 기간은 3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인쇄를 넘긴 이후에는 저는 이제 서점들에 입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거, 그리고 SNS 홍보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용자들은 살 것인지, 그리고 마케터로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그리고 편집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함께 하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도록, 그리고 사실 뭐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겠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도록을 통해서 전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양한 잠재적 아카이브로서의 자료로서의 어떤 도록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미술책방에서는 또한 잊혀진 전시의 도록들을 사람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책들, 그리고 과거의 도록들을 같이 함께 소개하는 그런 뉴스레터도 같이 제작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김정현 학예사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미술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기에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개관을 앞두고 이루어진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그곳에서 이루어진 현장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미술 아카이브 운영에서 현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아카이브와 다른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은 무엇일까요? 기록 대상 선정이나 미술 작품과 기록의 관계에 관한 원론적 내용부터 변화하는 미술 형식에 따른 온라인 아카이빙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등이 보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은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연구, 전시 등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제안, 미술의 전이성과 같은 기존 서사를 전환하는 미술 기록의 전이성이었습니다. 기록 보존과 활용 전반에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을 다시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아카이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가장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은 책으로 담긴 아카이브를 이용한 출판일 것입니다. 주제 선정과 이에 연결되는 소장품, 아카이브 선택, 글과 이미지의 배열과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출판 과정은 아카이브의 동시대의 문맥을 입혀서 새로운 것이 되게 합니다. 제 발표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출판 사례 및 아카이브 출판의 독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가, 아카이브는 출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아카이브 출판이 좋은 것인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 개호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2층 아카이브 작업 공간 부분과 사이트 이미지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자료를 크게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소장품, 2단계는 작가 자료와 도서, 그리고 3단계는 목록화 자료로 아직 가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것들로 추후 20-30년이 지나고서야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대 자료들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관내 보관소에서 목록화 자료 박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출간과 연결된 우리 박물관의 주요 전시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1년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 2012년 외국미술 국내 전시 60년, 그리고 한국미술단체 100년,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 등 한국미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 박물관이 해오고 있는 출판을 포함한 기획 전반의 흐름입니다.
책으로 아카이브로 옮길 때 저자, 자료명, 시기, 분량이나 크기 같은 정보 중 어느 것을 강조할지 고민합니다. 그간 진행해온 사업의 주제어들입니다. 희귀 미술자료, 북한미술, 잊혀진 작고미술인 타문화권 미술교류, 미술교과서, 미술평론가, 한국화, 한국근현대 대표작가, 한국추상미술, 한국미술 전시공간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발견하게 될 새로운 주제어를 위해 빈칸을 두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최근 아카이브 출판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출판을 통한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 10년 동안 공공미술관이나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작고미술인의 자료 및 기억 수집 결과를 공유하는 전시로 2019년 반추상이라는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약 40명의 작가를 다루었으며 이 중 변종화, 홍종명 같은 높은 평가를 받던 5작가에 대해서는 주변인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와 기억을 수집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행본 내지 일부로 홍종명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작가의 양력과 시기별 대표 작품 외에 작가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방명록 표지화가 그려진 간행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가 작품 외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다각적으로 작가의 생애를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이 홍종명 선생님의 작품,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에 출품된 것도 있지만 출품되지 않았던 작품도 도록에는 게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종명 화백의 유가족 홍순효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가졌으며 이 인터뷰 내용을 단행본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단행본의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국내 주요 미술기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시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올해 1월에 홍종명 내면의 형상화라는 제목으로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발송 대상 중 제주도립미술관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년의 과정을 저희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의 일부에 공헌했다고 생각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 사진은 해당 전시의 포스터이며 하단은 제주도립미술관의 홍종명 화백 작품 기증식 기념사진입니다. 다른 한 사례는 2020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외국 연구자의 한국미술 연구라는 전시였습니다.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야나기 무네우시, 샬롯 홀릭, 브루글린드 용만, 조행기, 키다 에미코, 후르카와 미카 등 한국 한반도의 미술을 연구한 16명의 작고 및 생존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을 정리한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도 앞서 설명드린 전시와 같이 전시 내용을 보완하여 단행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행본의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부분 일부입니다. 에카르트는 1929년 우리나라 미술사를 최초로 통사로 정리했던 한국 학자입니다. 연구자를 소개하는 단행본이었기 때문에 관련 논문들을 종합하여 긍정, 부정 평가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또한 주요 조서의 경우에는 목차와 서문 내용을 발췌하거나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한국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해방 이후 개최된 첫 한국현대미술 해외전인 현대한국회화전 기획자이자 조지아 대학 교수였던 엘렌 프세티 코넨트를 소개하고 있는 단행본의 내지 일부입니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박물관 소장 아카이브인 현대한국회화전의 팸플릿 표지와 당시 내한했던 코넨트 여사가 만났던 한국 학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당시 국내 언론 보도 등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찾아볼 수 있는 최근의 사건은 지난 11월호 아트인컬처 특집입니다. 양은희 미술사가가 미국에서 101세로 생존해 있는 코넨트 여사를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양한 도판과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총 10페이지 분량으로 당시 출품작에 대한 행방을 조사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전시나 출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일련의 과정 중 우리 박물관의 출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아카이브 출판 사례를 통해 책에 담긴 아카이브가 일으키는 반향을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질문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카이브 출판의 독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 박물관의 경우인 것이지만 연구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중에서도 현장에서의 활동에서 한 발짝 물러나신 원로 연구자를 독자로 설정하고 그분에게 헌정한다는 생각으로 기획에 접근합니다. 원로 연구자는 누구보다 해당 주제에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기획 활동을 진행하신 분이기에 모두 자신만의 해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출판 결과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기에 그분들을 독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출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박물관 아카이브와 관련 DB를 중점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리서치로 나오지 않는 폐간된 신문이나 미술 잡지, 오늘의 소사 같은 미술에게 있어 주변부이지만 해당 주제의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사건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실제 자료를 분류하고 해당 자료의 내용을 실제로 읽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대면,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작고미술인 반추의 경우 200여 명의 미술 연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고 실제로 10여 명의 연구자에게 서면 인터뷰가 진행되어 관련 기억을 수집 도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어떤 아카이브 출판이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른편 하단에 이미지로 보이는 이경성, 이구열 선생님의 엔솔로지 같은 작업이 실존했던 한 연구자의 시선과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출판의 지향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석 장발의 1955년 6월 예술원보 창간호에 수록글인 한국미술의 과거와 장래라는 근 일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은 보는 사람의 위치와 각도와 거리에 따라서 닮고 새로운 면이 나타나듯이 역사도 보는 눈과 시대에 따라서 그 변모가 변하여 가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안개는 아무래도 그 국한성을 완전히 떠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력의 불완전성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역사의 전 과정이 종결되기 전에는 역사의 전면과 그 의미를 결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쁨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의 글은 이어서 한국 작가들의 당시 고민을 정리하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과거와 현재의 연속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불완전할지라도 전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업무를 실제로 진행해 보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언급하는 결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쁨이 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원래 우리가 그 기쁨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박물관에서 제가 일하기 전인 2009년 우리 박물관에서 발행한 미술인의 운문과 산문에 수록된 것으로 읽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한 앞선 분의 문장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도 아카이브를 책에 옮기는 작업을 통해 동시대의 유의미한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에 이제 사실상 주제가 아키비스트와 그 책으로 담긴 아카이브가 거대한 아카이브의 목록이 어떻게 한 권에 납작한 책으로 담길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은 담길 수 있는가? 그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그 의문에서 이 세미나가 출발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과연 그러면 아키비스트가 무엇인지, 아카이브를 다루는 사람이 아키비스트이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카이브의 서비스, 그 활용의 한 측면으로서 아카이브 출판이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키비스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어떤 지하의 수장고에서 문서의 더미에 이렇게 있는 이러한 지하 수장고의 긱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진 않는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원래의 아키비스트는 다르죠. 고대 이집트 시대의 어떤 파라오 왕이거나 혹은 왕의 아들, 왕자 혹은 귀족 계층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서까지 그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아주 귀중한 재산이거나 보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아카이브의 어원이기도 했죠. 아르콘 바실레우스가 자료를 받아서 읽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귀족 계층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집정관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수도승이라든지 아니면 승려라든지 어떤 종교에 재직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 국가의 중요한 기록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어떤 이 왕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혹은 귀족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보존 서고에 문서고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 혁명 자체가 다른 여타 예술 분야와 인문 사회학에 미친 큰 영향과 마찬가지로 아카이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키비스트의 역사를 형성하게 됐고 1891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 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최초의 아키비스트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어떤 그 전문성과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1960년대에 어떤 판화과의 판화 부문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우리는 큐레이터라기보다는 어떤 그 미술 아키비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의식에서 미술 아키비스트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의 아키비스트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도서와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아키비스트가 생산자와 이용자를 정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도서는 복사본이고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이 되죠. 하지만 작가나 미술단체나 어떤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없이는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는 이용자가 접근 불가능한 어떤 그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내고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디스크립션, 핵심 업무죠.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본 자료 열람 서비스, 레퍼런스 서비스를 하게 되고 또 이용자들에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환경,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어원 자체에 이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preservation, protection 이런 것들은 아키비스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다루는 출판은 바로 아키비스트의 이 많은 역할 중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에 기반한 어떤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활동, 그래서 전시라던가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만들고 뭐 전시를 기획하고 출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서 출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에게 있어서 출판은 이러한 어떤 비중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럼 과연 미술관에 있는 아키비스트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아카이브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서 기관의 정체성과 역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소속 기관의 방향을 고려한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설정하게 되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만 해도 미술자료 관리 규정이라든지 미술 아카이브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어떻게 디지털화를 돼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카이브의 목적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자료 구축이라는 것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기술하는 이런 아카이브의 구축 업무가 수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도 자료를 구축하는 어떤 시스템을 여러 AMS, IAMS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카이브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아카이브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기록을 사실상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아키비스트로서 가장 좀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면 그냥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아카이빙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용어의 혼용입니다. 사실상 어떤 자료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아카이브 혹은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로 보기 어렵고 그 가운데서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선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키비스트가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디지털화를 하고요. 항온 항습이나 적정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또 공간을 지속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수장고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온라인 수장고까지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아키비스트에게 직면한 현실입니다. 갈수록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자료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는 것은 아키비스트가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온라인, 온오프라인 이용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아실 텐데요. 사실상 이거는 미술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미술관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품을 수집하는 소장품 자료 관리과가 있고요. 이것들을 뭐 그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을 세우는 정책 연구과가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전시과가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과가 있고요. 보존을 위한 작품 보존은행 미술은행과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미술관에서 미술관의 여타 다른 모든 부서원들이 다 해야 되는 이 업무를 아키비스트 한 명이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카이브에 한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키비스트여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키비스트 한 명이 사실상 미술관 한 명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영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의 구축의 단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상 제가 너무 다 모든 분들이 아는 얘기를 여기에 가져온 건 그동안 아카이브의 그 구축의 단계가 조사, 수집, 뭐 클리닝, 분류정리 기술 이런 것들을 선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선형적으로 아카이브의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냥 알록달록한 표지만 의도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작업들이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되고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유기적이어서 어느 하나가 멈추면 다른 하나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순서가 꼭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전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계기로 미술관의 아카이브가 수집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집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연구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뭔가 서로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아카이브의 구축의 단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좀 궁금한 건 그 미술관에서 아키비스트라고 말을 하면은 아키비스트 사서 아닌가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셨나요? 뭐 혹은 그 다음에 학예사 아카이브 뭐 그러면 전시하시느라 너무 바쁘시겠어요. 이런 오해들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키비스트, 사서, 학예사 모두 미술관의 어떤 정보, 레코드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공통 분모는 당연히 기록물과 도서, 작품의 수집하고 연구하고 관리하는 어떤 전문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있죠. 아키비스트와 사서는 아키비스트와 사서의 관계를 본다면 대상 정보의 어떤 분류 체계나 시스템을 아키비스트가 개발해낸다는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서분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어떤 서지 정리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카이브 정리를 하게 되지만 사실 저희는 도서를 정리하게 되지만 아키비스트들은 그 모든 아카이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매뉴얼과 그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그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서는 어떤 사서가 입력하더라도 체계 제목이나 생산 연도나 서지 정보가 사실 바뀌긴 어렵죠. 하지만 아카이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키비스트가 어떤 한 장의 자료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디스크립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의 질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서분들은 정말 작가를 가서 직접 그 원본 유일본인 도서를 수집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 자체가 원본, 유일본의 개념이니까요. 그 원본인 유일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용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해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키비스트와 학예사. 이 분야에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동시에 두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키비스트로 일하기 전에 학예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아키비스트로
라고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학예사라는 그 이름으로 전시나 출판 같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키비스트는 사실상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 대단히 정보에 대한 기초 정보를 구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큐레이터 학예사 입장에서 어떤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을 관리하는 것. 근데 한 작가의 소장품이라고 했을 때 그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작품들과 뭐 일말의 어떤 관계를 당연히 가지기도 하지만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약간 기초 정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면 학예사는 그 어떤 독립적인 그 작품들 그런 정보를 선별하고 그것들을 연구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카이브와 어떤 작품이라는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생각해본 비유는 이런 건데요. 아키비스트는 약간 도시의 설계자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깊은 산 속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키비스트는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뭐 항만을 건설하고 회로를 개설하고 어떤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들 그 원본 하나인 정보들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자체를 개발해내는 어떤 그런 도시의 설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학예사로서 전시를 하는 입장에서 학예사는 그렇게 구축된 도시 위에 하나의 건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조직되고 선별된 어떤 그런 정보들 위해서 어떤 자신의 큐레이팅과 그 기획의 관점을 담아서 그것들을 부각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서비스는 이런 이제 방법들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카이브 서비스에는 아카이브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저희만 꽁꽁 아키비스트만 보려고 사실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카이브 서비스를 하고 현재와 미래 이용 가치에 기반해서 이 활용성에 기반해서 아카이브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사실 아카이브는 이 원본 유일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정말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핵심적인 어떤 아카이브 서비스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자와 아카이브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각각 1대1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도서를 이용하는 것과 작품은 사실 수장고에서 제가 그냥 그 관람자가 저는 이 수장고에서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아카이브 유일본이라도 저희 미술관에서 신청하면 열람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나 도서와는 다른 어떤 이용성과 열람자를 생성해내고 어떤 물리적이고 촉각적인 행위를 촉발한다는 데서 아카이브의 원본 열람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이제 전시를 하게 되고 세미나와 출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이브에 이제 드디어 아카이브의 출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연 아카이브를 출판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카이브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아카이브 컬렉션은 수만 건의 개별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의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작가가 뭐 한 40년, 50년쯤 작업 활동을 했다고 하면 20년대에 그렸던 드로잉부터 수업을 받았던 자료부터 그 모든 전시했던 자료들부터 뭐 화구까지 다 아카이브가 되는데요. 그런 수만 건의 낱개 자료로 구성된 대단히 자료들을 열람자가 자신의 이용 목적과 판단에 기반해서 자유롭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인 영역의 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로 썼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아카이브를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보존서고에 가서 자료를 신청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다 보면서 이 아카이브가 이런 거구나 라고 나의 기준에 맞게 해석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카이브 출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기획자가 선별한 아카이브가 가시적으로 정말 납작한 책 한 권으로 묶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카이브는
어떻게 책을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완전한 정보의 집합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아키비스트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키비스트와 출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동시에 촉발하는 아카이브 서비스의 주가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카이브를 출판하게 될까요? 기관들에서. 왜냐하면 아까 김장원 그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카이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현재에는 당연히 과거가 부재하니까 부재하는 시간 혹은 사건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기억하기 위한 어떤 기억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관계로 또 아카이브가 이루어지는 게 아카이브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러면 많은 이용자들을 만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획자가 아카이브들을 잘 선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을 때 아카이브만이 가지고 있는 그 1대1 관계의 활용성이 확대돼서 다양한 열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여기에 계신 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요. 비가시적인 영역이라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아키비스트들은? 이런 오해를 기관 내 업무를 가시화한다는 가시라고 써있네요. 가시화한다는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한다면은 사실상 아카이브의 출판은 기록된 기록이고 아카이브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이 홍보를 통해서 전문 대중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잖아요. 그래서 전문 대중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카이브 출판이 가지는 효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 내는 아카이브 출판의 좀 유형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미술관이 내고 있는 것들은 아카이브 전시라고 된 것들에 연계된 출판, 그 다음에 혹은 10주년, 20주년, 30주년의 어떤 그런 기념 사료집의 성격, 그 다음에 뒤에서 발표가 이루어질 아카이브 컬렉션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좀 전문성이나 어떤 그 책을 낼 때는 항상 타겟층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기획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중성과 전문성이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브 전시 연계 출판은 어떤 전시에서는 아카이브가 사실 하나의 시각적 기호로 작용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전시장에 가서 아카이브를 열람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거든요. 전시장의 조명과 그 뭐 사운드와 이런 것에서 정말 내밀한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긴 어렵죠. 그래서 도록에서는 그런 시각적 기호로 그 기능하는 어떤 아카이브를 정말 이제 읽히는 해독 가능한 이런 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아카이브 전시의 연계 출판의 효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기관들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기념 사료집의 성격이고 과거의 시간에서 대표성을 갖는 사건들을 추출해서 자료를 선별하고 기념 대상의 그 의미를 형성해 나가려는 어떤 결과물로서 역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뒷 발표에서 달아질 거대한 수십만 건의 아카이브로 이루어진 그 아카이브 컬렉션을 그런 그 파인딩 에이드 목록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아카이브 컬렉션 북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던 책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두 번째 유형을 차지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전 30주년 기념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실 수 있는데 하늘색 박스 안에 보시면 먼저 이 책은 비매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작권과 초상권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책들은 판매용으로 제작될 수 없습니다. 아카이브의 활용은 연구나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서요. 네, 저희 미술관은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미술관이 소장한 자료를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책은 비매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카이브와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천관이 개관한 그 30주년을 이 책 한 권으로 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천관의 기관을 새로 지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게 신축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아카이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관전을 열었는데 그 개관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전,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야외 조각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다익선, 그 당시에 설치됐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실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모든 기관 기록 아카이브, 지금 저희가 43만여 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3만여 건의 이 아카이브 기관 기록 중에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이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책을 구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게 조금 고민이 담겨 있는데 자료들과 사진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입체적인 지나온 어떤 과거를 이 납작한 책에 담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두 장의 사진은 사실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관하고 30년 동안 했던 전시를 목록의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대중들은 그런 목록만 있는 가득한 책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포스터 디자인, 시각적인 정보를 넣고 아름다운 건축가의 어떤 그 사진들을 찍어서 이렇게 책을 구성하는 것으로 아카이브 출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밖에도 비치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다다익선에 대한 어떤 역사에 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마찬가지로 비매품으로 그래서 발행이 됐고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것은 전시와 연계된 출판이기 때문에 특징이 A, B, C, D 해서 전시장의 구성을 그대로 도록으로 옮겼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정확하게 어떤 다다익선을 이해하고 전시장을 잘 가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기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시장의 구성을 따르는 것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사진은 영상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영상, 그리고 백남주 선생님이 손으로 썼던 어떤 그 글들, 사진, 그 다음에 관람객 입장에서 절대 볼 수가 없는 다다익선의 TV 안을 해체한 아카이브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관람객들이 다다익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려면 어떤 자료들로 구성하면 좋을까를 고민해서 이런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는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7명의 인터뷰를 했고요. 사실상 그 아카이브 책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는데요. 이 인터뷰의 효용이 참 있습니다. 자료가 가진 단편성을 보완하고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서 과거를 재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절대 아카이브 자료는 사실은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말해져야만 하는 게 바로 아카이브인데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 아카이브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그것들을 생산해내고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되살려낸다는 것, 그게 바로 인터뷰가 가진 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하나의 주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 인터뷰어 사이들 간의 어떤 긴장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인터뷰할 때 다 어른분들은 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떤 인터뷰마다 그런 개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사실성과 객관성을 추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어떤 지나간 사건이나 대상을 그 인터뷰어가 어떻게 기억하고 선택해서 해석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관점을 포착해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꼭 그 아카이브 출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그 정말 영상 인터뷰를 하면은 그 비언어적 표현이 주는 긴장이 있습니다. 서면 인터뷰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정말 눈을 마주하고 막 글로써 풀면은 그 잠깐의 휴식이나 그것들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긴장한 표현, 손짓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영상 인터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책에서도 그것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잘 현장감을 살려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카이브 출판에서 저희가 이번 출판에서 시도한 거는 백남주 선생님은 영상 작품인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그냥 QR 도록으로 해서 그냥 플레이해서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플립북의 형태로 쭉 넘어가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과 특징들을 인쇄 형식, 물리적인 인쇄라는 형식의 어떤 출판을 통해서 어떻게 잘 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아키비스트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저희 미술관에서 발간한 두 번째 아카이브북 MMCA 아카이브 강국진 컬렉션에 대해 소개할 아키비스트 양서윤이라고 합니다. 아카이브북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먼저 저희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인 강국진 컬렉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컬렉션이 정리가 완료되어 여러분께 공개가 되기까지 언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수집이 되었고 구축이 되었는지 그 과정, 컬렉션의 구성, 컬렉션을 이루는 주요 자료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국진 작가는 193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1992년 54세에 이른 나이에 작고하시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면서 미술계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6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를 졸업했고 83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하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미술 평론가들이 강국진 작가의 작업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였던 만큼 강국진 작가는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작품 성격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60년대 중반의 농골 동인 활동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60년대 후반 한강변의 타살, 투명 풍선과 누드 등 여러 해프닝을 선보였던 시기, 그리고 60년대 후반 네온을 이용한 파격적인 작업이었던 시각 1, 2와 70년대 초반 첫 번째 개인전에서 발표했던 입체 미술 시기,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작고의 하시기까지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작업했던 평면 작업기 등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다양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강국진 컬렉션은 이러한 강국진 작가가 전 생애에 걸쳐 수집하고 생산한 자신의 작업과 삶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들입니다. 모두 9,500여 점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과 박스라고 부르는 박스로 한 20여 개 정도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미망인인 황양자 선생님의 기증 의사에 따라 미술관에 들어와서 자료에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MC 2014-05라는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의미는 2014년에 5번째로 미술관에 들어온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사진들 중에 첫 번째 사진은 2014년 8월 유족 황양자 선생님의 자택에서 미술관으로 반입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단계의 과정의 사진입니다. 강국진 컬렉션은 미술관에 기증되기 전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유족인 황양자 선생님이 모두 고스란히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워낙에 60, 70년대에 실험 미술을 대표하셨던 주요한 작가분이셨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미 기증 논의를 시작했고 그 사이 유족분께 기증 요청을 드렸지만 유족 측에서 자료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2013년 연구센터 설립 이후 기증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미술관으로 총 20여 박스가 들어오게 되고 약 3개월 동안 10,000여 점이 어떤 유형,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1차 목록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증을 최종 결정하는 기증 협약이 같은 해 11월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국진 컬렉션의 9,500여 점은 9가지의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진 필름, 슬라이드, 사진 등의 시청각 자료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화는 통상적으로 자료의 훼손도, 활용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강국진 컬렉션의 경우는 사진 필름, 슬라이드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자료를 판독하기 쉽지 않았고 이들을 면밀하게 해제하기 위해서 디지털화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기록들을 선별해서 조존 전문가와 협의한 후 보존 처리를 진행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국진 작가는 파나 작업도 하셨기 때문에 파나 원판이 상당수 남아 있었습니다. 원판들은 부식이 이미 심하게 진행되었었고 보관 상태의 개선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를 클리닝하는 작업들과 함께 중성 보관 박스를 제작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던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쉽게 찾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 원본을 실제로 보지 않더라도 웹상을 통해서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생존하신 분이 아닌 작고 작가의 경우는 연구자나 같이 활동했던 지인 또는 유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국진 컬렉션의 경우는 무동인의 이태현 선생님 인터뷰, 그리고 유족이신 황영자 사모님, 그리고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 등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해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크로스 체크해서 맞는 지점을 찾았고, 자료를 실제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는 굳이 출처를 달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자료 이면은 출처를 적어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기술 분류까지 마친 자료들은 모두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중성용품에 포장을 하고 하나하나 자료를 식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작품의 수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자료 보관고로 이관을 하게 되고, 비로소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람 서비스 신청 후에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강국진 컬렉션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 시리즈로 분류를 했는데요. 강국진 선생님의 작업이 시기별로 다른 성격을 보였기 때문에 자료들의 원질서들도 작업 방향에 맞춰서 맥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시리즈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왔고, 원질서를 재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이할 수 있게 매체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리즈 구성을 보자면 크게 작품 활동에서 개인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분류를 했고, 디테일한 것은 매체별, 연도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총 5개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개의 서비스 시리즈가 있으며 총 다 합해서 75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국진 작가의 기록은 60년대 당시로는 희귀했던 카메라를 많이 소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슬라이드나 사진 필름이 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곡하게 쌓여있던 이 필름이나 슬라이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주요 자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보시는 자료의 이미지 대부분 필름이나 슬라이드 형태로만 남아있던 67년 한국 청년작가 연립전 실험미술 관련 이미지들입니다. 강국진 작가는 카메라를 여러 대 소장하고 있었고, 이를 사용해서 동료 작가들과 동시대 미술 현장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미술관에는 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출시된 마미야 브랜드의 카메라 한 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미술연구센터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60년 청년작가 연립전에서 구체음악이라는 어떤 음악 작품을 출품했던 작가인 진익상 선생님의 작업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문복철이라는 모동인 작가의 출품장 앞에서 방근택, 문복철, 최봉현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장면과 같이 강국진 컬렉션의 자료에 특별한 점은 60년대 당시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컬러 사진이 발굴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헌 자료들의 흑백 독판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생생함을 컬러 이미지로 볼 수 있어서 당시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컬러 이미지들 모두 필름으로 남아있던 것을 디지털화해서 발굴한 이미지들입니다. 청년작가 연립전에서 오리진 멤버였던 서승원, 이승조, 차영영 작가가 당시 어떤 작품들을 출품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조 작가의 핵시리즈 출품작입니다.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브로셔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흑백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작품을 오른쪽과 같이 강국진 컬렉션을 통해서 컬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또한 신전 동인으로 참여했던 정강자 작가의 출품작인데, 왼편 사진은 기존에 공개되었던 사진인데요. 작품을 컬러로 접하기 위해서는 최근 전시를 통한 재현작으로밖에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국진 컬렉션의 자료를 통해서 당시 작품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최봉현 작가의 작업입니다. 부인 김영자와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시장에서의 실제 설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국진이 소장한 60년대, 70년대 실험미술 기록은 대부분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해프닝, 설치 작업 등 망실되거나 산실된 우려가 높은 기록들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장면은 강국진 작가가 67년 한국 청년작가 연립전 개막을 당시 시연했던 생물을 뽑는 비닐주머니 해프닝 과정을 담은 5장의 필름입니다. 작가분은 사진으로 인화해서
직접 스크라파노, 자필로, 해프닝, 색물을 뽑는 비닐 주머니라는 제목을 기록했는데요. 안타깝게 이 작품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의 전부입니다. 동시대 강국진과 활동했던 주요 작가분들은 대부분 작고 작가들이고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진행됐던 미술사 연구나 제언작 대부분은 생존 작가나 유족의 기억에 따른 인터뷰에 의존해서 당시 작업에 대한 해석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당시 작업 제작 과정, 전시 중인 현상 사진,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동료 작가들에 대한 사진 기록을 통해서 실험 미술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흑백이나 컬러 등 상당 부분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셨다는 점에서 강국진 작가는 어떤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아키비스트로서 역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현재 대중문화 컬렉션, 잡지 컬렉션이라는 60, 70년대 선데이 서울이나 주간 경향 잡지 컬렉션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도 실험미술 연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진 외에도 강국진 컬렉션은 판화 관련 주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판, 석판 등 다양한 판화 기법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판화의 전문화에도 노력하셨던 분인데요. 강국진 소장 자료 중 다수를 차지하는 판화 기록은 이렇게 저희 미술계의 70년대 초기 판화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강국진 컬렉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서야 겨우 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한 작가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9,500여 점의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어떤 의도와 구성으로 탄생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이브의 활용 방안은 전시나 학술 행사, 출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방법 중 그중에 방대한 아카이브 정리의 결과물을 저희가 어떻게 집약적으로, 상징적으로 신뢰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저희 책 제작의 출발은 시작되게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카이브의 가치가 결정되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저희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 작가의 자료의 가치를 발굴해서 한국 현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 생애에 걸친 한 사람의 개인의 추억에서 이제 하나의 공공재의 일부분이 되는 자료를 더 많은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담게 됩니다. 저희 이번 아카이브북에서는 작가 강국진은 어떤 인물인가를 기록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작가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컬렉션 분류 기준 및 아이템 750여 건 전체 목록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록들의 주요 이미지들을 수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60, 70년대 미술 현장에서 함께 활동했던 오광수 관장님의 인터뷰를 해서 현재와 과거의 정리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작가 강국진이라는 인물의 재조명의 의의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해프닝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카이브 기증 과정이나 강국진의 생애, 작업 등 작가의 삶 관련 내용의 유족, 제자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기록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결과물로 실험미술, 판화 연구 필진 구성을 해서 저희 강국진 컬렉션 기록물로 연구가 진행된 원고 2편을 싣고자 했으며 기록을 바탕으로 기술한 1939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작가 연보의 업데이트 버전을 수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에서는 집약적으로 자료를 보여주어서 아카이브를 통한 작가 연구의 새로운 전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강국진의 삶을 아우르는 기록을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웹상에서의 열람 서비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사의 빈 공간과 함께 연구의 확장을 가져오는 계기를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건축 아카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중에서는 9번째 컬렉션이고요. 아카이브 북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온 김종성 컬렉션을 출판으로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김종성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935년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서울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건축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건축 유학을 가서 흔히 모더니즘 건축의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미스 반데로에한테 사사를 받고요. 그의 사무실에서도 거의 12년간 재직하면서 일을 하고 같은 학교의 교수로도 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3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되었는데요. 78년 서울 힐튼 호텔 설계를 의뢰받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서울 건축의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데 주요 프로젝트는 대우그룹의 프로젝트인 힐튼 호텔, 대우문화재단 빌딩, 그리고 아트 선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선재미술관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또 다른 효성 빌딩이나 SK 사옥 등의 기업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로는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서울 역도 경기장 등의 프로젝트를 보시면 굉장히 대형이고 좀 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한 걸 알 수 있고요. 한국 경제가 부흥했을 때 건축도 함께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에 이제 서구 모더니즘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해석해서 한국에 그것들을 실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성 컬렉션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분이 건축가로서 작업한 것들 그리고 이분의 그 건축가의 생애를 따로 또 받쳐주는 생애 자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 그리고 문서 사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산한 이런 공공적인 자료고요. 생애 자료는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분증도 있고요. 뭐 학생 때 사용했던 설계 도구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 중에 도면이 아닌 이런 편지들도 있고요. 학생 때 어떤 논문을 썼는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건축 작업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김종성 컬렉션이 실물 자료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전부 수장고에서 꺼내서 찍은 것입니다. 실제로 김종성 컬렉션은 대형 도면이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돼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수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만 점에 가까운 엄청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연도는 이분이 학생 때였던 48년부터 퇴직한 이후인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이것을 거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리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사진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에 기증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수집 전에 저희가 서울건축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봤던 자료이고 2014년에 대량 기증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종성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서울건축 직원들과 그 회사에 있던 자료들 그리고 개인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셨고요. 이후에 2015년부터 이제 5회 이상 또 소규모 추가 기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기증 약정식이 있었고요. 2014년에 이런 그 2만 점의 아카이브 중에 일부를 좀 이제 선별해서 전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아카이브 작업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10회 이상 자문회의가 진행되었고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매체별로 여러 번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미술연구센터에서 임시적 보관과 물리적 정리 그리고 논리적 정리까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논리적 정리라고 하면 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는 글을 쓰고 저희가 좀 분류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아카이브에서도 보셨겠지만 라벨링과 포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검색을 하고 꺼내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2018년에 이제 제대로 수장고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수장고에 안착이 된 이후에 이제 열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홈페이지에도 목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개되고 나서 한 3년 후에 이제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만든 거는 흔히 출판은 이제 아카이브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좀 활용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키비스트로 일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저희가 어쨌든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걸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 검색창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위해서 대여해가는 경우에도 이거를 찾아서 뭐 대여해 가신다기보다는 주로 전화가 와서 뭐가 있나 이렇게 상담을 한 후에 뭐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일단 홈페이지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창처럼 김종성 컬렉션 중에 미스 반데로에라는 이제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있고 아카이브 계층 보기를 통해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실정이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지 아닌 부분의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이 아카이브 2만 점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이브 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목록인데요. 목록이 어떻게 보면 너무 눈이 아프고 전화번호부처럼 이렇게 너무 두껍고 많은 거를 봤을 때 이거를 보고 물론 찾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검색 도구와 이렇게 접합이 되었을 때 좀 더 그 사람들이 찾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도 지금 목록과 같이 실려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보면서 다른 목록에 있는 것들도 어떤 자료인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가이드인데요. 제가 그 찾아오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찾는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 책의 연구 가이드를 실은 이유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묶음의 주제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도 뭐 실물을 봤을 때는 어떤 정도의 뭐 자료가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게 이렇게 표도 만들어 보았고요. 저는 이제 아카이브를 정리하면서 막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미술관 외부에도 김종성 컬렉션과 관련된 연계 자료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연구자들이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3분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제가 뭔가 새로운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던 부분, 옆에 이 내용도 기술에 넣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카이브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한양대 정인하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김종성 건축론을 쓰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미술관에 아카이브가 들어올 때 김종성이나 여러 건축가들을 추천하면서 이런 분들이 아카이빙 되어야 한다고 추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처음에 왜 추천을 하게 됐는지, 김종성 건축이 미술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재확인하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건축 아카이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성대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김종성 선생님과 거의 30년 넘게 같이 일을 하시고 지금은 서울건축을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건축이 김종성 선생님이 운영했던 이 회사가 다른 건축 사무소에 비해서 굉장히 프로젝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정리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게 회사의 정리로 끝나지 않고 미술관 안에 아카이브 정리 방식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뒀지만 목적은 서로 다르게 아카이브의 경우는 우리가 이 연구 기록물을 남겨두는 것이 처음에 건축 기록을 생산한 이유와는 다르게 다시 연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분들은 이걸 축적함으로써 미래를 좀 더 예측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갈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증자이자 생산자 본인이신 김종성 선생님을 인터뷰한 건데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미술관에 아카이브를 기증하게 결심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공공에 보여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지금 사라진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나 어떤 자료는 왜 사라지고 어떤 자료는 왜 남아있게 된 건지 좀 이런 부분도 단순히 아카이브 목록을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글은 실제로 제가 하나의 예시로서 좀 보여드리고자 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카이브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물론 전시로도 활용되고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 이런 자료를 어떻게 꺼내서 내가 열람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겠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강난현 박사님도 제목을 이제 기록의 구축물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 중간에 그 힐튼 호텔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제 기사를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가분도 이 건물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 이 건축물이 없어졌을 때 아니면 만약에 미술이라고 하면 그 미술 작품이 없어졌을 때 아카이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연구글을 쓰신 강남현 박사님도 실제로 건축 아카이브는 특히 건축 아카이브 중에서도 건축과의 아카이브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질문과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셨고요. 지금 힐튼 호텔의 여러 가지 그 이슈와도 맞물려서 김중성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열람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는 서울 힐튼 호텔 여러 가지 아카이브 중에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아카이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역할에 대해서 좀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도 이 책이 정말 연구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아카이브 여전히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카이브 북이 좀 더 발전을 해나가면서 그 아카이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